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고요. 의무와 책임,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면 의뢰인입니다. 손님입니다. 손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개업공개사한테는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만 주로 시험에 낸다고요. 중개보수도 초과해서 받지 말라 이런 게 시험에 주로 나와요. 많이 받아라는 게 나온 게 아니고. 22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법 29조 박스에 보면 기본 윤리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보조원은 해당 사항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어떤 것이 품위를 손상했는지 어떤 것이 신의 성실에 위반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요건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게는 명문 규정 없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조원은 품위 유지를 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게 품위를 손상했는지 묻지 않는다고요. 중개사무소에서 고수톱 치면 품위를 손상했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중개사무소 다니보면 고수톱 치고 바둑 두고 막 이런 거 담배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손님이 조금 이따 올게요 하면 와요 안 와요? 네, 거의 뭐 저는 안 갑니다. 담배를 못 피가지고 미치겠더라고. 담배 못 피는데 막 담배 연기, 담배 피는 여자분들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못 피니까 멀리서 보면 멋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냄새가 나서 미치겠더라고. 담배 연기. 좀 색다르죠. 요즘은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여자분들은 화장실에서 담배 피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대학 강의 가보면 그냥 교수하고 같이 피고 그냥 다 같이 피고 바람직하기는 한 것 같아. 같이 피는 게. 왜냐하면 그 화장실에서 막 피고 이러면 몸에 안 좋거든. 빨리 피해야 되고 이러니까 같이 피는 게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멀리서 보면 멋있고 가까이서 보니까 냄새가 나서 안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신의성실 품위유지 이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222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양가로 2번에 보면 성관주의 의무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고 오직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양가로 2번 찾았습니까? 명문 법조문에는 없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그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가 뭐냐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1억이 발생했으면 판례는 어떻게 나오냐면 의뢰인도 개업공개사 말만 믿고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 비율 50%를 상계하고 개업공개사는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해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니까 손님은 개업공개사 말만 믿었다가는 절반 책임을 져야 되죠. 개업공개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뭐 빌라왕이니 뭐 건축왕이니 요즘 그런 말들 많이 나오던데요. 그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물론 보조원이겠죠. 그 분들 말은 뭐 괜찮습니다.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뭐 말로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확인 설명서에 안전하다 이런 거 안 적어놓은 이상은 책임을 묻기는 어렵죠. 나 그런 말 한 기억 안 나는데 이래버리면 그 어떻게 했다는 걸 녹음해 놓든지 하지 않는 한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안전하다고 하면 그 적어주세요. 여러분 손님 입장이라면 확인 설명서에 그러면 안전하다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뭐가 안전한지 그냥 막연하게 안전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고도의 의사라든지 전문 직업인들은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하면서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 변호사들도 우리 개업공개사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만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비밀 준수 224 이게 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224가 32회 때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앞에는 나왔다는 말 없죠. 출제됐다는 말. 비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현업을 해봐도 뭐 처벌을 받는 걸 떠나서 비밀을 좀 지켜야 돼요. 손님 거 자꾸 말하고 다니면 그 비밀이 돌고 돌아서 결국 손님한테 가죠. 그렇게 말했다는 거. 그럼 결국 신뢰를 잃게 돼요. 사실은 처벌받는 걸 형사처벌 받는 걸 떠나서 비밀은 지켜야 됩니다. 뭐가 비밀인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개업소 근무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손님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만약에 매물 내놓으면 전세를 내놓으면 미리 가서 저 혼자 봅니다. 손님 오기 전에. 그래야 왜냐하면 손님한테 제가 미리 한번 봤어야만 잘 설명할 수 있잖아요. 뭐 물으면은 그럼 보지도 않고 저도 안 봤는데요 이러면은 신뢰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보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보러 가려고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무섭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남자들은 자기를 통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저는 문 열어놓고 그것도 혼자 있다고 하면 잘 안 가요. 그리고 가면 가급적이면 둘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진짜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가야지. 그냥 가서 문 열고 막 벨 누르면 문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같은 아파트라도 미리 보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라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구조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실장인 때 가니까 사장님은 왜 똑같은 구조인데 그거 뭐 보러 자꾸 가려고 하냐 막 짜증내더라고 못 가게 하고 이러던데 근데 미리 보는 게 설명하기는 좋습니다. 자, 품위유지 신의성실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준수하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등이란 개업공개사 등이란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31번 맨 밑에 보시면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보면 개공등이라고 돼 있죠. 개공등. 개공등이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말합니다. 즉 중개업소에 중개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따가지고 취직하거나 개업 안 한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닙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거기 적어놨는데요. 그냥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예금이 비결입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요즘 같을 때는 예금이 비결이죠. 지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보다 비트코인보다 예금이 비결입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프린트 31번 지금 그 읽고 있는 거예요.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지금 비밀준수 하나 때문에 나머지 5개까지 봤습니다.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프린트 31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시험에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그 224페이지 메뉴의 법 29조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돼 있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민형사소송법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는 비밀이라도 진실이라면 말해줘야 됩니다.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을 했다고 해서 비밀 누설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려 확인 설명 안 하면 비밀 지켜준다고 확인 설명 안 했다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이 났어요. 젊은 30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부인이 너 같은 인간하고 사느니 내가 그냥 뛰어내려서 죽을게 하고 발코니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죽을게. 네가 왜 죽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럼 네가 뒤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섭죠. 죽고 나면 팔려고 내놨어요. 부동산에. 죽었다는 말, 죽였다는 말 안 하고 내놨다고요? 정상적으로 그래 됐어요. 그럼 잘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
알고 들어왔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아니 모르면 몰라야 된다. 괜히 알 필요 없다면서. 괜히 알면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더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아니 말면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알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냥 알 필요 없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계속 알려달라니까 그 죽은 거 모르고 살인사건 난 거 모르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으면 차라리 살 텐데 알고는 살기 힘들죠. 그 살인사건 났다는 집.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고요. 확인 설명 위반했다고. 거짓된 거짓말했다고.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는 책임 있다 없다. 결론은 판례가 책임 있다. 다른 거래와 비춰볼 때 특별히 가격이 싸지 않는다는 점, 정상적인 거래로 비춰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단 의뢰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 과실 비율 50%를 상기하고 나머지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 현실적으로 그러면 살인사건 났다 이런 말하면 계약돼야 안 돼요? 안 되고 말 안 하면 거짓말했다고 또 손해배상해야 되고 이게 어렵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뭐 급박한 사정으로 싸게 시세보다 싸게 거래하기로 함 이런 걸 적어놨다면 나중에 판사한테 그때 다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게 싸게 했다고 그럼 왜 싸게 하겠어요? 그거 설명하고 이게 싸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책임이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개업공개사 책임이. 모르면 괜찮아요. 네, 모르면 알면서 아는 거하고 알면 악이 모르면 선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학생인데 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알면 다친다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면서 하면 악이에요. 악이. 알고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는 살인사건 나는 거 이런 거는 모르는 게 좋죠. 모르면 뭐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명 살인사건 난 집들은 지금도 다 공실로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 다 나와버리고 이게 공개돼 버리면 거래되기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언제까지 해야 되냐?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그만두면 누설해도 된다. X입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 X입니다. 떠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영원히 준수해야 된다. 그 지금 224페이지 맨 위에 법 29조 2항에 있습니다. 떠난 후에도 그만두도 누설하면 안 된다. 사실 중개업소에서 남의 집에 가보면 뭐 예를 들면 이혼하고 혼자 산다 이런 거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누설 그게 비밀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말 소문내고 하면 안 좋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비밀은 준수해 줘야 됩니다. 자, 비밀 누설하면 우리 교재 225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양가로 1번 1년 이하 이전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양가로 2번 반의사 불벌죄다. 32회 때 반의사 불벌죄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반의사 불벌죄라고요.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벌하는 게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죄, 죽은 사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한 사람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거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회적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사실. 아니 법 이름에 스토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처벌법이 있는데 그 스토킹 범죄가 지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걸 이제 여성분들이 이걸 폐지하자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합의 안 해주면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러면은 합의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합의해주면 처벌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저는 태어나가지고 여자분한테 스토킹 2번 당해봐가지고 오히려 여자분이 더 무서워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있는 동선을 다 파괴해가지고 제가 간 곳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진짜 기절하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자, 비밀 준수 받습니다. 자, 226페이지 금지행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금지행위는 해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는 거 여기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예요. 암기 프린트는 11번에 있고요. 우리 226페이지에 그 법조문에 있는 순서입니다. 1번부터 9번 9호까지 있고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자, 개별적으로는 보면 지금 228페이지 교과서 기본서 22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옆에 적혀져 있죠. 예, 제 칠판 보겠습니다. 그 이제 순서대로 거기 228페이지 1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229페이지 그 2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이 나와 있죠.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위 먼저 암기부터 일단 하고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같이 시작.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예, 자 다시 그러면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등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라고 했죠. 성간주의 의무, 뭐 예를 들면 성간주의 의무나 또는 성간주의 의무도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 없습니다. 아직 판례가. 그리고 공정중개, 뭐 신의성실 이런 거는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 없다고 했는데 비밀 지키는 것 금지행위 이거는 보조원도 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이런 금지행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책에 지금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 페이지가 돼 있는 걸 지금 하나로 갖다 만들다 보니까 전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매무수거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뒤에 우리 기본서는 뒤에 가면은 또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어디 정리가 돼 있냐면 243에 보면 243에 보면 양가로 1번 매무수거 요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 관직상투 시공시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3번 행정처분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임의적 취소. 그리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 자격정지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너무 빨라요. 네,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시작. 앞으로 5번 더 해요. 이거 지금 이번 달 다음 달 하고 나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다시 그러면 228페이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 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대차 중개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어요. 매매 소개를 업으로 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남 소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사하는 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시세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싼 거 나오면 싼 거 있으면 사고 비싼 거 있으면 팔고 비싸면 팔고 이러면 거래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개만 하는 걸 업으로 해야 되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된다고요. 남 소개 안 하고 직접 샀다 팔았다 집장 사는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매 업이기 때문에 자기 집 한 번 파는 거는 상관없죠. 업이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거죠. 한두 번 파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직업으로 샀다 팔았다 계속 보통 직업으로 인정되는 게 그건 법에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1년에 3건 이상 거래하면 그건 직업성 거래로 봅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안 하고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된다. 시험에 나왔어요. 건축자재 매매 업으로 하는 거는 금쟁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쟁이고 교환업, 임대업, X 암기 프린터는 지금 11번인데요. 교환업, 임대업, X 아니 못 따라오면 암기 프린트 받다가 기본수 받다가 칠판 받다가 하면 헷갈리면 그냥 하나만 봐도 돼요.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그래요. 그 임대업 X 이 말은 임대업을 해도 개업공개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제가 먼저 질문한 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개업공개사가 임대업 X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업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예, X 이 말은 금쟁이가 아니다. 금쟁이는 못하는 거고 금쟁이 X 아니다 이 말은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X 금쟁이 아니다. 해도 상관없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이 학생 질문하신 거 모르고 알면서 하면 금쟁이 알면서 알려고 하지 마시라고 너무 많은 걸.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하면 금쟁이. 그럼 몰랐다고 하면 진짜 몰랐으면 금쟁이? 아니 모르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우리 기본서는 229페이지 중간에 2번에 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쟁입니다. 지금 소제목마다 지금 출제됐다고 옆에 체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금쟁이 요 전체에 대해서는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와요. 최소한 한 문제 나오고 3문제까지 나온다고. 3문제 나오는 이유가 금쟁이 자체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3문제 나온다고. 이 징역벌금이 행정형벌이죠. 그래서 3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230페이지 3번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 지문 보면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자동차 한 대를 감사의 표시로 간곡하게 받아라고 요청하여 마지못해 이를 수령하였다. 금 한 양을 받았다. 중개보수 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받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의 저촉됨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실적으로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받고 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문 받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예, 시험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초과해서 받았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다.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900만 원만 무효이다.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됩니다.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받아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고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초과해서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징역 벌금에 해당된다고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31페이지 밑에 4번.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사회통념상 판단한다는 말은 판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토부 유권해석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을 속이는 것, 이걸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는 말을 해요. 대두리. 아마 인터넷에 대두리 친다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대두리 친다. 대두리 친다 뭐냐면, 예를 들면 매도인이 땅 1억만 받아주세요, 아니면 평당 10만 원 받아주세요 이러면은 개업공개사가 평당 11만 5천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손님이, 매수인이 11만 5천 원, 5천 원 띠끝다리 5천 원만 깎아주고 11만 원 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0만 원씩만 입금시키고 만 원 남죠. 평당 만 원씩 떼먹으면 그 크잖아요. 뭐 10만 평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하죠. 현업에서 2천 하죠. 땅 뭐 평당 얼마씩 붙여 먹잖아요. 더 그런 거 예? 예.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험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하면, 이거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부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233페이지 233에 중간에 거기에 보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대표적인 예로서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자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을 들 수 있다. 찾았습니까? 이런 게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 통장 같은 거, 이런 거 거래 중개하면 안 된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가능하죠.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지나면 전매 대부분 가능하죠. 그런 거는 이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법하다는 이야기, 불법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어부하거나 중개하는 것, 철거민 증서, 소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뭐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235페이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또는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임대업은 해도 된다고 했죠. 임대업을 해도 되는데, 임대업을 하면서 손님이 방 하나 구해주세요 하고 오니까 내가 건물주인데 내 건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임대업을 하면 직접 손님하고 거래하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에 내놔가지고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 받아야 된다고요.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는 손님이 집 살려고 오면 비싸게 팔고 또 집 팔려고 오면 싸게 사고 이렇게 차익을 편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만 직접 거래 안 됩니다. 미국, 캐나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거의.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거래 사례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팔라고 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10억이면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해요, 개업공개사가. 그 개업공개사가 직접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요. 주거용을 뺀 상업용 같은 거, 토지 같은 거는 직접 거래를 허용하려고 하는 방침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직접 거래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주거용이라는 거는 누구나 필수제라고 보고 누구나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없는 사람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용에 대해서 특히 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그러면 의뢰인의 배우자하고, 의뢰인이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있는데, 개업공개사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의 배우자하고 거래하는 것은 싼 물건이 있는데 개업공개사 배우자가 물건 샀습니다. 이거는 금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예,
배우자,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죠. 부부라도 각각 자기 재산 자기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보조원, 실장 명의로 하는 것은 금쟁입니다. 실장도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장 명의로, 소속공개사, 보조원 명의로 사는 거 안 된다고요. 직접 거래기 때문에. 그러나 배우자 명의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배우자 명의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최근 판례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오로지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했고 모든 자금 집행 등은 실질적으로 개업공개사가 했으며 오직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봄이 상당하고 경제 공동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금지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럼 배우자가 자기 돈 가지고 샀다는 거 입증하면 금지행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원칙적으로 아닌데 이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좋은 물건 나오면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게 좋아요?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아요?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다고요? 여기는 애인 명의로 사는 게 좋다는데요. 애인 나를 수 있어서 불안해요? 진정으로 사랑을 안 해보셔서 그래.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나른다고 하면 내가 더 못 줘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하는 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주로 애인 명의로 많이 해요. 배우자 명의로 하면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배우자라는 걸 알면 기분 나쁘겠죠.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애인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는 입증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데 나오니까.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 쉽지가 않죠. 그게 구하는 게. 꼭 애인이라는 건 이성이 아니라도 내 말만 듣고 내가 팔아라고 하면 팔고 내가 사라고 하면 사고 이렇게 협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협력자가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자,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원칙적으로 안 되죠. 예외적으로 되는데 우리는 예외 없이 안 됩니다. 차이점이. 민법에서는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러 가죠.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민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이라고요? 매수인이 권리자죠. 매도인이 의무자죠. 등기 해줄 의무가 있잖아. 팔았으니까, 돈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은 쌍방대리 가능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양당사자가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서 쌍방대리를 수락했다. 안 됩니다.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절대 쌍방대리는. 또 쌍방대리하고 이게 공동중개 또는 단독중개 이런 거하고 헷갈려 하더라고. 혼자서 양쪽을 다 소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거는 단독중개에 혼자서 양쪽을 소개하는 건 상관없죠. 쌍방대리라는 건 양쪽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쌍방을 대리해서 이 쌍방을 대리해 가지고 A라는 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을 다 대리해 가지고 혼자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만약에 1억짜리인데 혼자서 마음대로 써도 되면 1억보다 높게 적을까요? 낮게 적을까요? 높게 적을 수도 있고 낮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다고요. 단순히 중개보수 많이 받으려면 높게 적을 거고 또 나한테 낮게 적어주면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이 불측의 피해를 입으니까 안 된다고. 쌍방대리는 절대. 혼자서 계약서, 개업공개사 혼자서 계약서 적는 거예요. 양쪽을 다 대리해가지고 대리인으로서. 이거는 안 된다. 참 애매한데 투기라는 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거는 사실은 애매하죠. 법적으로 뭐 학개론에 투기가 있지만 법적으로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투자를 했는지. 개발 계획을 다 알아차리고 알받게 하면 그건 투기예요. 투기. 근데 옛날부터 뭐 대대로 상속받아가지고 물려받은 땅 이번에 뭐 정부에서 그걸 발표했더라고. 컴팩트 시티 인천의 신도시 발표하면서 그 LH 직원이 땅 가지고 있고 정부 관계자가 땅 가지고 있고 한 2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땅은 투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상속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걸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자기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무부서에 있으면서 최근에 샀다면, 최근에 샀으면 자기 명의로 안 사겠죠. 애인 명의로 사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협력자가 있어야 돼. 내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자, 여기까지 검쟁인데요. 매무수거, 관직상, 투,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의 검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신설된 게 239페이지 8번. 8번에 보니까 가장계약으로 시세 조작 또는 우려 행위. 가장 거짓된 거짓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시세가 뭐 한 4억밖에 안 하는데 5억에 거래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주면, 그게 부동산 거래 그리고 해제 신고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5억에 거래된 겁니다. 싸게 4억 5천에 금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검쟁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거, 왕따 시키는 행위입니다. 왕따.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친목회 회칙에는 보면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회칙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눈만 마주친 게 아니라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인사하길래 악수까지 했어요. 그걸 친목회장이 보고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까지 했다고 벌금 1,000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판사냐, 뭐 판사가 벌금 때리지 네가 뭐 친목회장이 무슨 벌금 내라고 하냐 이랬더니만 또 친목회장한테 항명했다고 정보망 6개월 동안 못 보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투쟁해봐야 소용없다고 소송해도 이미 뭐 다 왕따 당했는데 아예 그럼 더 소문내가지고 저 인간 골치 아프다, 저거 아예 왕따 시키자 이래버리면 힘들어요. 그 법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투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봐도 다 일제 이런데 입제 앞잡이하고 이러면 다 잘 살지만 민족 뭐 독립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못 살고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역사 보면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론은 현업에 나가서는 기존의 회원업소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왕따 당하면 버틸 수가 없어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누구든지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4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맨 밑에 법 33조 2항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호 지금 240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지금 그래서 용인이 워낙 넓기 때문에 용인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용인 어느 지역은 착한 공인중개사 이런 걸 분여회에서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그래서 분여 회원들한테 그 중개사무소 가보고 우리 분여에서 준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 있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해라. 거기는 우리 5억 올려달라면 5억 올려주고 6억 올려달라면 6억 올려주고 매물 올려달라는 대로 일단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세 조작,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시세 조작이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241페이지 맨 위에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입주하면 거의 2배, 막 분양가 2배씩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 탐합이 잘 되더라고요. 이게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면은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처음에 회원가입했다가 아무것도 못 보게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정당 계약했다는 거 오른쪽 위에 뭐 그 나와 있는 거 계약금 내고 이게 계약자 누군지 나와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등업 신청해야 정회원 시켜주고 또 뭐 회비 내고 뭐 이런 거 해야 또 무슨 동의서 같은 거 내고 이래야 또 등급 올려주고 이렇게 그걸 못 보게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담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 정회원들만 정당계약 체결하고 회비 입주자 예비 입주자 회비 내라 하더라고. 또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회비 낸 사람만 글 볼 수 있도록 막고 이러니까 담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입주할 때 단독주택 같은 거는 담합되기가 어렵죠. 옆에 누구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카페나 밴드나 이런 걸 다 만들더라고요. 요즘은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 오픈 채팅방도 또 막 그 회원만 들어오게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자, 242페이지 위반 시 효과 제재인데 거래계약의 효력. 이런 직접 거래를 판례가 있어요. 직접 거래했다고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이지. 직접 거래했으니까 이제 손님이 무효를 주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싸게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효해버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무효로 하고 싶겠죠. 그 소송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효는 아니다. 단지 처벌받을 뿐이다. 효력 요건은 아니고 적법 요건이다. 불법으로서 처벌받을 뿐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직접 거래해도. 다만 2번 손해배상 책임. 만약에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는 배상해야 되겠죠. 행정처분입니다. 맨 밑에 3번 행정처분. 아까 여기 적어놨죠. 개업공개사는 임의적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죠? 보조원은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24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한 번 더 시작. 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누구든지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 이런 건 아니라고요.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니까 등록 취소 대상 아니고 자격 정지 대상도 아닙니다. 누구든지는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대표자 이런 분들이 개업공개사 등은 아니니까. 자, 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한 번만 더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시작. 매매를 업으로 것,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보수 초과해서 받는 것, 거짓된 은행,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시세조작,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였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4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244페이지 법 47조 2. 자, 이렇게 법조문을 보니까 47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조의 2.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만약 47조가 있고 48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 법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끼워 넣을 수가 없으니까 47조 2 또 하나 생기면 47조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47조보다는 47조 2가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법이 신설되면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시험에 낸다고요. 시험에 내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을 알리는 거니까. 최근에 신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신설됐는데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1항 국토부 장관은 이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그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면 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 맨 밑에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아까 우리 금지행위의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할 때 시공시 이게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요.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왕따시키는 것,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요. 시세 조작하는 거죠. 그게 시공시 244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번 있잖아요. 이게 시공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이 그림 요게 교과서에는 없는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 자, 그러면 신고센터는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신고센터는 이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신고센터는 신고인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휴대폰으로 이거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번 치보면 전화번호가 나와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돼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에 제가 전화해봤어요. 신고하려고요 하니까 엄청나게 귀찮아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피신고인, 신고인 인적사항 다 제출해야 돼. 지금 분여회에서 와가 자꾸 비싸게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럼 분여회 그 회장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적어내야 되는데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신고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자기들이 나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는 사람이 다 인적사항까지 적어내야 돼요. 자, 신고를 접수받고 나면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럼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한 사람에게 또 통보해주고 그리고 직전 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245페이지 양가로 2번 신고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박스 안에 245페이지 1호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번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그리고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양가로 3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게 운영규정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칠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제가 1번 신고인, 피신고인은 인적사항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피신고인이라고 하면 신고당하는 사람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분야에서 와가지고 어떤 손님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왜 7억에 올려놨냐 다른 아파트는 10억인데 이렇게 해도 그러면 신분증 주세요 이 말부터 신고하게 신분증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발생 일시 및 장소 그 내용. 3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일단 인적 사항도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고하려면은 실제 뭐 계약 당사자 이런 사람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높게 올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6번 신고센터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증거 내봐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46페이지 매니의 양가로 7번 신고센터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무조건 사건 처리 종결 하면 안 되고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종결은 못합니다. 종결하는 것도 1번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번 신고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보완하라고 했는데도, 그 다음에 3번 계속 악성민원인입니다.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신고하는 경우 악성민원이죠. 그 다음에 4번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에는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가지고. 양가로 8번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요거 지금 적어놓은 거죠. 10일 이내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10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11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승인을 먼저 받고 나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겠죠. 승인 받고 나서 그리고 신고 접수받고, 그다음 접수받고 나면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해야 되고, 단 명백하게 거짓인 경우 등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요구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되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4절 확인 설명 의무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